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여행. 저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8월이에요. 참 진짜 본격적인 휴가철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시기죠. 그래도 2년 전, 1년 전보다는 훨씬 더 활발한 휴가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엔데믹은 아니니까 좀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휴가철에도 꼭 소장하면서 책 한 권씩 들고 있어빌리티하게 나가시는 그런 모습, 예, 우리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여행, 오늘도 잠실에 위치한 서울 책보고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벌써 8월을 준비를 하면서 요럴 때는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3, 4개월 또 잘 지내셨는지요? 하반기 준비는 또 잘 되어 가시는지요? 쉬고 와서 다시 또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오늘도 풍성하게 헌책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준비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책 속 한 구절 퀴즈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노해 작가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새로 나온 책이죠. 느린 걸음 출판사에서 2022년 5월 13일에 발간이 된 책인데요. 너의 하늘을 보아 라고 하는 시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노해 작가는 그 노동운동이 한창 활발하던 1980년대에 여러분에게 처음 얼굴 없는, 이름 없는, 얼굴 없는 시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기몰이를 했었는데요. 인기몰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묵직한 사안이어서 1980년대 이때는 이제 노동운동이 한창 활발하기 때문에 노동시의 창작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 앞글자를 따서 박노해라고 필명을 지었고요. 1984년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노동자의 입장에서 쓴 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는데요. 50 군사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때 박노해 시인의 책을 금서로 지정을 하면서 탄압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100만 부 이상에 팔렸다고 하네요. 그 책이. 예,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제 잠원집 같은 격언집도 내고 경구집도 내시는데 이번엔 시집으로 왔습니다. 너의 하늘을 보아 중에서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광야의 밤은 어둠이 크다. 오늘 밤은 야생화요를 깔고 별 이불을 덮고 바람의 노래로 잠이 든다. 그대만 곁에 있으면 좋은 밤이련만. 네, 느린 걸음에서 나온 박노해 작가의 너의 하늘을 보아 책에서 한 구를 읊어드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자신만의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랜 시간 실내 상황과 스마트폰 속 빼곡한 글들, 활자를 보는 일에 지치셨다면 이번 휴가만큼은 어디론가 탁 트인 곳을 가셔서 지금 바로 고개를 들어서 나만의 하늘을 보시면서 여기는 자유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 보면 그 3,000여 편의 6필 원고 중에서 10% 알토란 같은 글들을 모아서 301편 시집을 묶었다고 하거든요. 시집이 좀 두툼합니다. 예, 요 가운데 나만의 시 한 편을 만난다면 요것도 성공한 휴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쪽으로 성함과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물론 쓰셔야겠죠? young, 영입니다. 영어로 young bmcom.kr, 예, bm.kr 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서울책보고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정 도서는요, 짜라잔! 네, 헌책방 운영하시면서 헌책 전문가이시죠. 새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고 책도 엄청 빨리 내시는 우리 윤성근 작가님의 책 준비했습니다. 이상한 날의 책 읽기 저희가 요거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읽어드린 첫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책보고의 백민철 대표님 기다리면서 저희 인사 잠깐만 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이 첫 번째 시간 기다리시는 분 많으시죠? 예, 서울책보고 백민철 대표와 함께하는 영화로 보는 책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배우 같은 남자 백민철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12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 12만. 네, 백미철 대표 12명이 아니라. 네, 1.2명 정도가. 1.2 예, 명.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우 커플인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맞춘 줄 알겠어요. 아, 사실 맞췄어요. 맞췄어요? 네. 아 그럼 이상하다. 벗고 와 이제. 자, 백미철 대표님, 네. 8월이에요. 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휴가를 저는 네. 거진 한 7, 8년째 못 간 것 같아요. 못 갔어요? 네. 여름에 항상 일을 해가지고 아,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여름 휴가 안 가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서울 칠포구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오세요. 여기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좋고. 그렇게 없는 거야. 너무 잘하니까. 왜 그럼 못 가면 또 가족들도 아쉬워하고 또 네. 스스로도 약간 좀 일을 근데 저는 열심히 안 기본적으로 해서 여름 때 그 사람 많을 때 놀러 가고 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하, 네. 맞아. 약간 프리랜서 오래 한 분들이나 이렇게 자영업, 이제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사람 많고 맞아, 붐비고 차 막히고 줄 서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오히려 평일에 다니거나. 평일이거나 이제 여행은 또 국내보다 비행기 타고 가야 여행 같아서 아하. 그 운전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국내 여행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쇼파랑 같이 맨날 최고죠. 에어컨 바람에 제일 좋은 집 소파를 밖은 항상 사신다고. 집 밖은 무섭다니까. 위험하니까요. 그럼 올해도 8월 한 달 동안 소파에게 잘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가 영화로 보는 책 이야기 할 텐데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큰 주제는 덕후, 덕질. 덕후, 네. 덕질. 덕후, 덕질 들어봤죠? 예, 들어봤습니다. 왜 막 엄청 내가 백미철 대표 엄청 좋아하는데 한 번 만나서 같이 일하거나 이러면 나 성공한 덕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요? 아니 제가요. 아, 예, 제가 이 사람 행복한 덕후였어요. 더 성공한 덕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 좋아하는 거? 뭐 덕질이라고 그러나? 오타쿠? 오타쿠. 오타쿠? 예전에는 오타쿠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약간 안 좋은 좀 이미지여서 요새 또그 덕후 이게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네. 그래서 해볼까요? 이번에 이제 책과 영화 중에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영화 감독 네. 피터 잭슨이라고. 피터 잭슨? 네. 처음 피터 잭슨이라고 제가 이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20대 때 제 처음에 다음 메일이 생겼을 때 다음 메일. 네,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데드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한 50번 정도 봤어요. 정말 덕후죠. 어떤 장르예요? 호러 장르인데 호러. 네. 그 피터 잭슨의 PJ와 그 영화 얼라이브를 따서 PJ 얼라이브를 제 처음 이메일을 만들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감독이 원래 뉴질랜드 감독인데 네. 뉴질랜드에서 이제 B급 호러 무비 이렇게 만들고 처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저예산으로 이제 고무인간의 최후라고 제목이 한국 제목은 고무인간의 최후고 고무인간의 최후. 배드 테이스트라고 89년도작인데 이제 외계인이 한국 지구인들을 이제 햄버거 고기로 만들려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그런 B급 병만 영화예요. 그 당시에 심리 상태나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네요. 그때 좀 약간 그런 영화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 진짜요? 감독이 네. 되게 그런 매니아들 사이에 되게 유명해져서 헐리우드 진출을 하게 돼요. 아하. 그래서 헐리우드 진출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번 킹콩을 찍으러 갔다가 네. 실패하고 돌아와서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그러고 단편 영화를 만드는데 이 사람 영화가 뉴질랜드에서 찍었던 작품이 한 6개인가 7개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아마 그걸 다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암만 덕후도. 왜냐면 하나는 구할 수가 없는 영화인데 제가 영화제를 가가지고 그걸 봤거든요. 우연히. 단편 영화제를 알고서 갔어요. 진짜 덕후네. 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페이크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잊혀진 은이라고 그거를 보고 제가 그 감독의 모든 작을 딱 끝냈죠. 근데 그 감독이 그래서 미국을 가서 엄청난 영화로 성공을 해요. 흥행을 했어요? 영화 제목은 네. 반지의 제왕. 그래요? 그래요? 반지의 제왕 감독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을 뉴질랜드 때 무명 때부터 되게 좋아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헐리우드 진출하고 지금은 되게 세계적인 감독이잖아요. 지금 반지의 제왕 감독으로 킹콩 그 다음에 킹콩도 만들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 감독이 또 싫어지더라고요.
나만 알고 싶은 저거였는데. 네. 아, 그리고 원래 초창기 때 그런 감독 스타일이나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저는 또 판타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 근데 그 반지의 제왕을 처음에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 반지의 제왕 봤죠. 책도 읽었어요? 네. 아.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이라서 반지의 제왕 배경을 막 배경이 찍고 뉴질랜드. 그랬던 게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뉴질랜드 관광객 그 수가 어마무시했대요. 인구 수의 2배가 왔나? 그 촬영하고 나서. 그러고 뉴질랜드에서 그 공로 훈장을 준 거예요, 피터 잭슨한테. 고맙다. 관광객 많이 불어줘서. 그래서 그 훈장을 2급인가 받았는데 1급, 2급인데 2급을 받으면 이제 써라는 걸 써 있죠. 예, 자기 네, 기사 자기. 그거를 받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쪽에서 영미권으로 이야기할 때는 서 피터 잭슨. 그렇구나. 네, 영국처럼. 그렇게 이제 그 처음에 B급 병맛 고무인간 뭐 네. 이럴 때는 전혀 하찮아 보이다가 반지의 근데 이 제왕. 반지의 제왕 책도 저는 이 책하고 영화를 둘 다 안 봤어요. 그렇게 제가 피터 잭슨 팬인데도 그런 판타지를 안 좋아해서 그래요? 네, 안 봤는데 이 책 반지의 제왕 책의 그 존 로널드 루엘 톨킨, 네. 우리 흔히 J.R.R. 톨킨이라고 하잖아요. 그 톨킨의 그런 아까 덕후들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톨킨의 덕후들도 많은 그 거고. 톨킨의 덕후를 톨키니스트라고 해요. 그 아하. 아나필 톨키니스트라고 하는데 피터 잭슨도 톨키니스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야, 덕후가 덕후님의 네. 글을. 그러니까 톨킨은 이 반지의 제왕에 대한 자기 책을 영화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영화로 만들 수 없는 책이다. 그치. 그랬는데 피터 잭슨이 아무도 못할 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됐고, 이야. 본인이 워낙 덕후기 때문에 그걸 또 가능하게끔 했는데 어떤 정도 덕후였냐면, 전 영화를 안 봤는데 거기서 토마토를 서리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첫 1편인가? 예. 워낙 오래됐으니까, 2003년작이니까 토마토 서리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그 시대하고 그 땅에서 이 토마토가 나오는 게 조금 말이 안 돼서 톨킨이 그게 첫 그 초판본에 있다가 나중에 개정한 증방본에는 그게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걸 넣은 거예요. 왜냐면 피터 잭슨 그걸 봤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팬들이, 그걸 몰랐던 팬들은 그걸 보고 왜 토마토 서리가 거기서 왜 나오냐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덕후였어. 그 정도로 덕후였다고. 이야. 그리고 와이프가 네. 프란 웰시라고 공동 각본가예요. 와이프도 각본가인데 와이프도 덕후. 네, 다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이제 했고, 이제 덕후 패밀리구나. 근데 이제 반지의 제왕 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오늘은. 근데 네. 왜 안 봤어요? 엄청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완전 대흥행하면. 또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네. 원래 개봉을 했을 때, 네. 20대 때 여자친구랑 보러 극장에 갔었어요. 사실. 근데 극장에 가서 보고 있다가 뭐 때문에 싸웠을 거야, 극장에서 중간에. 30분 보다 극장에서 뛰쳐나갔어. 그냥.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나가버렸어. 피터 잭슨이고 나발이고 난 달라.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그냥 가서,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1편을 안 보니까 계속 2편, 4편 안 보게 됐어요. 그랬구나. 집요하네. 결국엔 네. 안 본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보긴 봤다. 한 30분 보다가 그렇게 됐고. 아. 그래서 이 감독이 아까 데드 얼라이브라는 영화는 되게 호러물이에요. 네. 아까 저번 회차 때 제가 호러 여러 장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스플래터라는 장르인데, 스플래터. 네, 되게 잔혹하면서 그 잔혹한 장면이 코믹하게 보여주는 장르를 스플래터 장르라고 해요. 호러 안에서도. 그래서 막 피와 유혈이 막 낭자한데 되게 웃겨.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잔인한 그 감각과 되게 코믹한 요소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그렇게 스플래터 장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만든 게 데드 얼라이브라는 영화인데, 네. 봐야겠다. 네, 그 영화를 만들고 엄청나게 이제 이슈 메이커가 됐죠, 그 사람이.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영화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네. 천상의 피조물들이라고. 천상의 피조물들. 네, 헤븐리 크레이처스라고 원작이 있는데, 네. 이거 나중에 다 편집으로 포스터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1994년작인데 이거는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을 받았어요. 되게 작품성 있는 상을 받았고. 이건 B급 아니에요? 이거 B급 아니에요. 아. 그리고
토론토 국제영화제 뭐 감독상, 뭐 뉴욕 비평가, 런던 비평가 협회 뭐 감독상 그런 상들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 B급에서 매니악한 어떤 그런 장르를 만들다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보이네요. 근데 그 영화 헤븐리 크리처스에서는 되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누구예요? 그게 첫 영화예요. 아, 뭘까요? 누굴까요? 케이트 윈슬릿. 오, 진짜요? 네,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릿이 그 영화가 첫 데뷔작이에요. 이거 몇 살 정도? 18살? 9살? 그 영화에서는 16살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두 고등학교 소녀의 그 우정과 사랑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되게 유명한 실화예요. 진짜. 네,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 파커 흉 사건이라고 둘이 되게 친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케이트 윈슬렛이 줄리엣인데 네. 그 뉴질랜드에 이제 영국에서 아빠가 영국 교수예요. 그래서 또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이 둘이 친구를 만나.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동성애적인 요소가 있어요. 둘이 되게 좋아하는 게 너무 과한 거야. 그래서 아빠가 보고서 치료도 정신과 상담도 하고 해봤을 때 아, 이들은 동성애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꼭 동성애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른들의 약간 부조리라든지 되게 그런 걸 판타스틱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인공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작품을 되게 상상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그때 당시 시각과 지금 봤을 때 또 되게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94년도에 출시된 건데 우리나라에 90년대 그게 수입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저기 옛날 시네마테크에서 B급 영화로 봤어요. 이 영화는 수입이 금지된 이유가 그 둘이 나중에 떨어뜨리려고 그 줄리엣의 부모가 얘를 남아공으로 보내요. 그래서 근데 둘이는 못 헤어진다, 같이 가겠다 했는데 이제 나머지 그 폴린 파커라는 다른 친구가 엄마가 어떻게 애를 보내겠어요, 같이. 안 된다고 방해 못 한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들끼리 마지막 3주간 둘이 같이 지내게끔 하자 하고 3주를 지내고 있다가 이제 둘이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폴린 파커가 그 폴린 파커의 그 일기장에 다 이게 써여져 있는 내용을 실화로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네들이 마지막에 엄마를 죽이기로 해요. 없애버린다. 네. 그래서 스타킹 안에 벽돌을 놓고 엄마랑 산책을 나가서 엄마를 그 일기장에는 그렇게 써 있었대요. 한 번이라도 내려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 50번을 내려쳤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 이제 너무 어려서 사형 선고는 안 받고 종신형을 받고 했다가 나중에 가석방으로 풀려나요.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아까 말한 그 케이트 윈슬렛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은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게.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 존속 사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이건 지금 들어도 굉장히 말도 안 돼. 그때 90년대 뭐가 있었냐면 박한성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공공의적 1편에 보면 네. 그게 모티브가 된 사건인데 그걸로 우리나라가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부모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수입이 안 됐어요. 그 장면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잔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설정 때문에. 이거 되게 옛날 얽히고 엮여있는 그런 내용이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러고 나서 이제 개봉을 해요. 반지의 제왕 이후로 피터 잭슨이 성공하고 나서 개봉을 하는데 나중에 그 헤븐리 크리처스 오리지널 포스터랑 국내 출시 포스터를 아마 편집해서 보여주면 이거를 무슨 그 반지의 제왕 그 옛날 비디오 감성 있잖아요. 네. 이 감독의 흥행에 입입어서 약간 판타지 그런 반지의 제왕 같은 느낌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국내 포스터는. 천상의 피조물들. 네, 천상의 피조물들이라고 하고 원작은 이제 헤븐리 크리처스인데 이것도 일기장에 쓰여 있는 문구를 영화로 한 거예요. 이 폴린 그 사람이 네. 굉장히 감각적인데. 그리고 이거는 아하. 이 사건은 되게 많은 소설하고 연극으로도 많이 돼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때 흥행이 좀 됐을까요? 난 우리나라는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쵸. 안 그쵸? 됐죠.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흥행을 하거나 그렇게 뭐 됐던 건 아니고 거기서 아까 제가 케이트 윈슬릿 그 줄리엣 역할을 맡았던 줄리엣을 맡았던 이제 저걸 했잖아요. 이제 석방 네네, 가지고 네. 영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줄리엣은 지금 뭐가 됐냐면은
영국의 되게 유명한 추리 미스테리 작가가 됐어요. 와. 앤 페리라고. 아. 네. 근데 이거를 앤 페리라는 가명으로 살아오다가 나중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내요. 우리 지금 인터넷 찾아냈듯이 네. 그 사건의 그 실제 그 주인공을. 야, 이것도 덕질들 하면서 또 덕후들이 파헤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앤 엠페리. 페리라는 이제 그 영국의 이제 그 작가가 그 아까 말한 케이트 윈슬의 실존 인물. 아. 그러고 미스테리 작가인데 이 작가는 이제 한 50개 가량의 한 소설을 썼고 국내는 많이 읽혀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50개의 소설을 이제 썼고 그 단편 소설 중에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원래 이거를 크리스마스 때 하려고 했어요. 그 술록되어 있는 책 제목이 발음이 안 돼. 미스테리 서점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북스피어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네. 이거는 뉴욕의 미스테리 서점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뉴욕의 미스테리 서점이라고 오토 펜슬러라고 미스테리 잡지를 만드는 발행인이 있는데 그분이 만든 책방이에요. 왜 미스테리일까? 실제 거기는 미스테리 책들만 있는 그 서점 자체예요. 그냥 추미스 할 때 그 미스테리 장르의 책들이 그 있는 미스테리 거예요? 장르가 미스테리라는 장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범인 살인 사건이라고 범인을 잡고 막 이런 미스테리도 있지만 미스테리도 아까 말한 호러 안에 되게 하이 범주가 있듯이 네, 오늘 스플래터 배웠어요? 네, 미스터리라는 그 안에도 되게 다양한 또 큰 게 넓게 볼 수 있어요. 아까 꼭 추리만 하는 게 미스터리는 아니에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미스테리 뉴욕의 그 미스테리 서점인데 이 오토 펜슬러가 여기 서점이 79년에 문을 열었는데 오픈한 날이 4월 13일. 오. 13일에 금요일 날. 아. 그날 문을 열었더라고요. 아마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렇게 끼워 네, 그래서 맞추길. 그분도 되게 그런 덕후인 거죠. 그리고 그분 이제 1993년도에 그 서점, 우리도 지금 책 보고도 서점이잖아요. 네. 그분이 되게 재밌는 이벤트를 해요. 뭡니까? 유명한 미스테리 작가들한테 단편 소설을 의뢰해요.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총 17년 동안. 근데 그 미스테리 서점에서 그 이제 단편 의뢰를 하는데 소재가 크리스마스여야 되는 거. 아하. 그리고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미스터리 서점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책이 하나가 나오구나. 미스터리 서점이 나와야 돼. 요 배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책 보고에서 미스테리적인 요소를 담아서 단편 소설을 써달라고 유명한 작가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단편을 쓴 거를 받아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가서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로 그 책을 이제 증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미스테리 덕후들이 또 한정판이잖아요. 난리 나네. 그랬죠. 그 당시 때 계속 그래왔어요. 그거를 17년 동안 그랬던 단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아까 그 책이에요. 미스터리 서점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네, 그 17편의 그 93년부터 2007년까지 써져 있던 그 내용의 단편이 거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엠페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이 엄청 꼬리에 꼬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맞네. 꼬리에 꼬리를 그쵸. 물고 이렇게. 이 의뢰해서 하는 건 우리나라도 있죠. 그 명동에 있는 프린스 호텔이 있는데 프린스 호텔에서도 정기적으로 작가님들 모셔놓고 작가의 방에 모셔놓고 프린스 호텔을 배경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런 글 쓰라고 하셔서 요 소설로 묶여있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모르겠다. 프린스 여기도 맨 이 처음에 팀이 이제 본 뭐 건지. 유명한 에드 맥베인. 에드 맥베인은 이제 영화 히치콕 감독의 네. 새해라고 사이코로 알아요. 새해라는 거 영화 있죠. 막 조순단 그 말이죠. 새 막. 각본가기도 해요. 아하. 그 에드 맥베인, 로렌스 블로, 네. 도널드 웨스트테이크 같은 유명한 작가들의 그 단편들이 17개씩 딱딱딱 놓여져 있고, 이야. 네, 그래서 재밌어요. 뭐 제목이 우리 엄마가 산타크로스를 죽였어요.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이제 바람 핀 걸 알고 남편이 산타 복장을 했는데 와이프가 열받아서 칼로 산타를 찔러 죽였는데 애가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산타크로스를 죽였다. 뭐 단편부터 뭐 이제 고대 뭐 어떤 주화를 훔쳤는데 경찰서에서 도망가다가 그 미스테리 서점에 등장해서 이제 서점에서 이제 카드를 치다가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 소설 안에는 아까 말한 오토 펜슬러가 그 등장인물로 이렇게 등장도 해요. 거기에 캐릭터로.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책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 이런 헌책방을 가지고 네. 소재로 이렇게 쓴 그 분 아시죠? 예, 윤성근. 윤성근 네, 대표님, 네. 윤성근 서점 주인이시면서 네. 윤성근 대표님도 책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그분도 헌책방의 기담인가? 이야기 뭐 있어. 알죠? 네네네. 그게 원래 시사인에서 되게 칼럼식으로 썼던 거였어요. 그래서 헌책방을 본인이 10년 넘게 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책을 찾아달라 뭐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묶은 칼럼을 모아서 좀 보강해서 쓴 책인 거예요. 그 책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제가 그 책을 또 선물 받았거든요. 네네. 그 책이 나왔을 때. 윤성근 작가님 책 보면 그 헌책에 가려져 있는 네. 나중에 봤더니 이 책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주소 적잖아요. 적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찾아가 봤더니 법전이었는데 찾아가 봤더니 좀 변호사셨다가 은퇴하신 그런 분이 소장하고 있었던 주소를 쫓아간 그런 내용들도 책에 나오거든요. 아, 그 책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다 봤어요? 다 보진 않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 시사인 그 잡지 칼럼에서 어울리죠. 네, 매주 봤어가지고. 예. 저희 오프닝 퀴즈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윤성근 작가님 새로 나온 책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또 홍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덕후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로 시작을 해서 윤성근 대표의 책까지 쭉 연결해서 오늘 다양한 영화와 영화나 또 다양한 책들을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야,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날갯짓 하는 걸로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피터 잭슨의 날갯짓 하나로 지금 서울 책 보고, 그리고 은평구에서 헌책방 운영하시는 윤성근 대표까지 갔습니다. 요 시간 끝나고 나면 또 한 번에, 그 헌책방 날갯짓을 하시는 또 우리 최종규 선생님 오셔갖고 얘기를 또 나눠주실 거거든요. 기대해 보고요. 오늘, 서울책보고 백민철 대표와 함께한 영화로 보는 책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최종규 작가가 소개하는 헌책방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좋은 헌책방을 소개해 주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최종규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곁말 새 책으로 돌아온 그가 앉아있다. 따란. 읽어보셨습니까? 예. 앞부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서평은 쓰셨습니까? 쓰겠습니다. 네, 아니, 반응은 어때요? 새 책 내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저는 서점 가서 올라와 있는 거 봤거든요. 선생님 책.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 책이 새로 나오면, 네, 여기 좀 잘 보이는데 이렇게 좀 올려놓고 합니까? 서점 같은 데 가시면? 저는 시골에 사니까요. 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도와달라고 독자님들이 말씀해주세요. 독자님들이.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저도 오며가며 곁말책 앞으로 네. 이렇게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규 선생님, 오늘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헌책방 어디를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를 가보고 싶으실까요? 어디를 갈까요? 8월이라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좀 약간 시원한 곳? 지방 쪽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이니까. 서울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그러나 지역이니까. 또 서울에 사는 사람은 네, 서울을 벗어나고 싶으실 테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 있는 부산? 예, 한국과 또 부산에 있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신 오. 한 곳을 나란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부산 끼룩끼룩 갈매기가 나오는 부산으로 가보죠. 부산에 먼저 가볼 헌책방은 어디인가요? 부산에도 마을과 골목 곳곳에 헌책집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요즘도 씩씩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하나 둘 힘들어서 접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도 부산에서 우리나라 헌책방을 이야기한다면은 아무래도 골목을 이룬 보수동을 먼저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수동 헌책방 골목 굉장히 유명하죠. 네. 네. 다만 요즘에
그 보수동 한켠에 무슨 아파트 같은 곳을 짓는다면서 어. 책방이 한 줄이 다 사라졌고 어허. 또 다른 곳에도 그 복합 빌라 같은 곳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 곳은 시청하고 구청하고 또 직접적인님들하고 여러 분들이 애써서 건물과 땅을 사신 분이 어. 복합 빌딩 빌라를 안 하기로 하고 그 자리로 보수동 책집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틀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예. 아, 고마운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보수동에서 이번에 사라지지 않고 남은 곳 가운데 하나가 우리글방이라는 우리 글방. 우리글방이 있고 또 한켠에는 식구들이 같이 하는 헌책방이 있는데 그 식구들 가운데 따님이 하는 파도책방이라는 파도 책방. 예전에는 다른 이름을 쓰셨는데 네. 메테합서부터 파도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시거든요. 되게 잘 어울리네요. 부산 네. 하면 바다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다 보러 가자 하는데 또 와서 책방 갈 땐 또 파도 책방으로 가자. 그렇죠. 파도 물결 이 이름으로도 책방이 있을 만한데 네. 아직은 없었으니까 음. 또 부산에서 이 여름에 파도도 보고 또 파도 이름을 쓰신 책방에도 가시고 네.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글방 먼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보수동 네. 골목에 보면 책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우리 글방은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있는 곳인가요? 보수동에서 우리글방은 거의 한복판에 있어요. 딱 가운데. 네, 오. 어느 쪽 골목으로 들어가도 어. 가운데쯤에 있어서 어.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들어오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글방을 찾아가는 길에는 보수동에 있는 여러 책방을 가만히 이제 둘러보면서 갈 수 있고 우리글방에 먼저 바로 갔다면은 우리글방에서 나오는 길에 이웃한 여러 책집을 하나하나 둘러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전략적 요충지? 네,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글방 지게 하시는 분은 처음에 보수동 이제 책방 골목이 그 와글와글 있을 적에 네. 이제 다리를 쉬고 차 한 잔을 마실 곳이 아예 없었는데 네. 이쪽부터 우리글방 한편을 카페처럼 바꾸셔서 아. 그러니까 책을 꽤 많이 덜어내고 네. 책걸상을 놓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을 꾸며 놓으면서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셨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책을 덜어내고서 책걸상과 차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거기서 산 책을 그곳에 앉아서 읽을 수 있고. 예, 읽을 수 있는 보수동 책 즐김 문화를 네. 첫발로 여신이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는 제가 한동안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찍고 전시했던 사진들이 네. 10년 넘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곳에 가시면 언제든지 거의 20회쯤 묵은 보수동 예전 모습을 사진으로도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서울책보고에도 전시가 되어 있죠, 밖에. 예, 그렇죠. 예. 숨노래 사진, 글 해서 이렇게 지금 랩핑이 딱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오시면 작가님의 사진과 글 보실 수 있고, 보수동 책방골목에 위치한 우리 글방에 가시면 또 최정기 선생님의 작품들 보실 수 있다는 거 깨알 홍보하셨네요. 예. 지금 우리 글방보다는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요? 네. 우리 글방 지금도 그럼 그런 식으로 쉬어가는 한켠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부산 보수동은 바로 옆에 자갈치 시장도 있고 네네네. 국제 시장도 있고 맞아요. 그곳에는 이제 국제 영화제도 하고 바다도 코앞이고 그리고 이제 용두산 그 공원도 있고 예. 그 148계단인가 그 계단이 있는 네. 그 영화 골목도 있고 여러모로 돌아볼 곳이 많은데 다만 다 걸어서 다녀야 합니다. 아 근데 에스컬레이터 있던데 용두동 올라갈 때는 아, 네. 그래요? 이용하세요. 네.
걸어다니지 마시고 그 부분만큼. 그래서 그 우리 글방은 그 보수동도 보면은 비스듬하게 그 비탈이 있어요. 비스듬하게. 그래서 우리 글방은 알고 보면은 다 한 층인데 네. 1층과 지하가 이어진 것 같은 계단이 책방 안쪽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야,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여기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층 같은데 막 약간 마치 메비우스. 지하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네, 그 계단 같은 곳에서. 그거 멋있죠. 예. 아, 우리 글방, 그 원래 좀 부산에, 좀 지역에 있는 곳들도 약간 특색 있는 책들을 좀 판매한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 글방도 이런 특징이 있나요? 어떤 장르별로 판매하시는? 여러모로 보면은 부산에 가면 네. 부산 이야기라든지 부산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서 낸 책들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요즘에는 독립출판물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비매품이라고 하던 그런 책들을 이제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글방 사장님이 그런 책을 이제 모아놓으시고서 잘 안 팔아요. 본인만. 아니 그 이제 사기보다는 굳이 여기 와서 이거 사셔야 되느냐 오. 그거 보고만 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오. 그래서 그런 조금 이제 헬스를 먹은 나이가 있고 이제 손길을 단 그런 책들을 사지는 못해도 그래서 만지고 돌아보면서 아 이게 이런 책의 걸어온 자취가 있구나 발자국이 있구나를 그 글방에서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글방. 아, 여기서 이제 좀 글 좀 읽으시다가 네. 자갈치 시장 인근에 가셔서 오징어 좀 사서 좀 먹다가 또 와서 또 책 읽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쉬어가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글방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 부산 보수동에 같이 있던 인문책을 다루던 커다란 대호서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이 대호서점 사장님이 태어나고 자라신 곳이 전라남도 곡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곡성. 예. 오. 그 보수동이 한창 여러모로 그 책으로 이제 살리는 것보다 그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조금 그 문화 생각이 살짝 아쉬워서 네. 힘들 적에 그러면은 차라리 보수동을 나가자 하셔서 마침 고향 곡성에 빈 모텔 건물이 나와서 네. 그거를 이제 장만하셨어요. 보수동에 있는 거를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보수동에 있던 대우서점이 곡성 섬진강과 기차역을 바로 끼인 곳에 네. 이름이 섬진강 책 사랑방 이란 이름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오. 여러 해 됐어요. 음. 가면은 한 5층으로 된 오래된 모텔 건물에 1층, 2층, 3층이 다 가득 책방입니다. 그러면 헌책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아, 그렇군요. 섬진강 책사랑방? 네, 섬진강 책사랑방 창가 쪽은 책상과 골상을 놓고 거기 있는 책을 사서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1층에는 또 이제 작은 카페로 꾸며 놓으셔서 거기서 책을 사고 거기에서 차를 사서 창가에 앉아 2층이나 3층이나 창가에 앉아서 섬진강을 바라보면서 이 여름에 저 냇물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나는 또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느긋하게 누리실 수도 있는 곳이 부산에서 싹트고 보수동을 살찌우는데 이바지하셨던 대호서점 사장님이 새롭게 연 섬진강 책사랑방이 있어요. 곡성에 가시면 섬진강 책사랑방을 들려보시는 곡성이 것도- 아니고 구례입니다. 구례군요. 예예. 전북 구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예. 구례. 전라남도 구례에 가시면 섬진강 책사랑방이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제가. 구례인데 아 예. 사람들이 곡성에 가셨다가 왜 없어? 하고 그럼 또 거기서 또 다시 여기에 계시다가 네. 그러면은 구례역이랑 가까운 곳인가요? 다리 하나 건너면 있습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 있어요. 그 강을 건너는 다리이기 때문에 기차역에서 내려서 그 다리를 건너면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다리와 그 섬진강 바람을 쐬다가 천천히 걸어서 이
책사랑방에 가보시면은 네. 저도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네. 아, 일단 섬진강 책사랑방 그 위치가 너무 좋고요. 예. 그 정지아 소설가의 작품 중에서 힙스터 무슨 단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례의 구례 같은 느낌의 작은 고장에서 커피와 이런 그 봄날에 벚꽃 놀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 딱 보면서 구례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 배경과 책 읽는 모습과 이 건물과 섬진강 책사랑방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글방, 부산에 있는 우리 글방, 그리고 섬진강 책사랑방, 전남 구례에 있는 섬진강 책사랑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지역 서점들끼리 콜라보해서 5개의 서점이 모여가지고 이제 책을 내고 하는 그런 네.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만들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또 작가님도 네. 책지기로서 아.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랑 마음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프로젝트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그러고 보니까 인천에서 네. 딴뚱 꽌뚱이라고 하는 네? 뭐요? 라틴 말로 된 이름인데요. 그래요. 딴뚱 꽌뚱이라는 꽌뚠 꽌뚠. 인천 주반역 예전 시민공원 건너쪽에 있는 작은 마을 책집이자 카페인데 네. 그곳에서 동시 전시를 해요. 지금 있는 곳인가요? 네. 딴뚠 꽌뚠. 예. 거기를 이제 8월 7일까지 하고 네. 또 이 여름에 맞춰 제주에 있는 노란우산이라는 네. 그림 책방이 있는데 오. 그곳에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또 거기서도 제가 쓰고 우리 집 두 아이가 그림을 그려주신 네. 동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시를 하나 들고 왔죠. 아, 그래요. 일단 우리 최준규 작가님의 작품 만날 수 있는 곳은 딴뚠 꽌뚠, 네, 그리고 네. 노란 우산이라는 책방이고요. 거기서 만나실 수 있는 최준규 작가님의 시를 오늘도 맛배기로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여는 말씀하실 적에 네. 박노해 시인을 짚어 주제잖아요. 예. 박노해 시인도 알고 보면은 고흥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오늘 들려줄 동시는 나혜석 님인데 네. 저도 이거는 얼마 앞서 알았습니다. 나혜석 님이 수원에서 태어나셨는데 네. 첫사랑이 고흥 사람이었더라고요. 오, 그래요? 수원에서 거기까지. 그래서 수원에 나혜석 거리가 있잖아요. 네. 나혜석 님 첫사랑이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재혼을 조건이 자기 첫사랑 비석을 재혼하는 그 상대한테 세워달라고 해서 고흥에 세웠어요, 실제로. 그래요? 오. 다만 그 비석이 지금 어디에서 굴러다니는지는 막상 고흥군에서 그런데 그다지 마음이 없어서 어딘지 몰라요, 제대로. 그렇지만은 나혜석 님이 1910년대와 20년대에 아직 그때에는 고흥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었어요. 벌교에서 이제 걸어서 고갯길을 걸어가는 길만 있었거든요. 그때 이 나혜석 님이 자기 첫사랑을 만나러 고흥까지 왔었고 또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비석을 세우러 재혼한 그분하고 신혼여행 고흥을 하셨거든요. 차도 다니지 않는 고흥까지 어떻게 들어갔을까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는데 대단히 재미있더라고요. 이것도 누가 소설로 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일단 전석순 작가 불러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혜석 관련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시일까요? 예, 제목 자체가 나혜석이네요. 예. 예, 그럼 최준규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혜석. 살아가는 목숨은 다 같아. 싱그럽고
푸르고 하늘같이 사람도 나무도 새도 벌레도 똑같이 숨쉬고 꿈꾼다. 살림하는 길은 모두 같아. 든든하고 알차고 숲같이. 순이도 도리도 아이도 어른도 나란히 일하고 쉰다. 사랑하는 마음은 늘 같아. 반짝이고 아름답고 꽃같이. 어제도 오늘도 모레도 노상 누구나 품고 돌본다. 나는 나를 그리겠어. 스스로 서고 피어나도록. 너는 너를 그려봐. 새롭게 서고 깨어나도록. 나혜성님이 이른바 성평등이라고 하는 네. 저도 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곧잘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길에 아이만큼 따돌림 받고 억눌린 생명이 있을까 생각했다가 아이 못지않게 여성이 대단히 억눌리고 짓밟혔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성님은 가부장 아버지였지만은 이 아버지가 가부장이었어도 딸하고 아들을 다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의 성님이 일본에 가서 배우는 길에 성평등이라는 그때 처음 깨닫고서 그 운동을 우리나라에서도 지핀 분이었고 첫사랑을 잃고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와 그리고 스스로 여성으로서 목소리 내는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녀오면서 더 눈을 키우고 마음을 살찌웠던 그리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어린이와 청소년도 이 나혜성님이라고 하는 삶 걸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길 바라면서 이 동시를 써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작품까지 최종규 선생님께서 서울 책북을 위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최종규 작가가 소개한 헌책방 이야기 오늘 최종규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서울도서관TV 서울책보고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자, 마지막 시간은 항상 이분과 얘기하고 있죠. 책으로 만나는 문학. 전석순 작가님과 함께하는 문학 이야기. 우리의 문학 선생님 전석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비방 네. 이건 있었죠. 엄청나게 네. 지금 네. 잘 나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만하게 네. 좀 얘기 좀 하세요. 너무 핫해져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네네. 한여름에 이렇게 모피방이. 아, 하지만 그 모피가 아니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피방만 헷갈렸어요. 모파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 많아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피방이라는 소설집이라고 늘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피방, 모파상, 뭐 비슷한 레벨의 어떤 작가들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단독 인터뷰 하겠습니다. 단독 네. 인터뷰. 됐어. 그냥 맨날 나와줘요, 그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석순 선생님과 함께하는 문학 이야기. 먼저 오늘 우리 최종규 선생님께서 앞 시간에 들으셨잖아요. 네. 나혜석의 어떤 그런 사랑, 고흥으로 첫사랑이었지만 그분이 너무 일찍 요절을 하셔서 재혼한 남편에게 네. 그를 위한 비석을 세워주지 않으면 난 너랑 결혼하지 않겠다. 어떻게 모피방 말고? 이제 뭐든 써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네. 제가 어떻게든 걸작으로 만들어서 아유, 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해내실 거라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내야죠. 전석순 네. 선생님. 네. 오늘 문학 이야기 어떤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소설은 여름 휴가철이라서 가져온 소설이에요. 그래서 네. 편혜영 작가님의 10년 전에 나온 소설집이긴 한데요. 저녁의 구애라는 소설집 안에 있는 토끼의 묘라는 단편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편혜영을 가지고 왔는지 알겠네요. 예.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네. 번째는 지금 아마 짐작하시는 그 이유일 것 같아요. 편혜영 작가님의 소설을 보게 되면은 굳이 피가 나오지 않는데도 굉장히 섬뜩하고 맞아, 좀 맞아. 등골도 서늘해지고 맞아. 등 뒤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되는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시기에 어느 시기에 읽어도 참 매력적인 소설이지만 예. 지금처럼 좀 무더위로 좀 지칠 때 한 번쯤 떠올려 볼 만한 이야기가 굉장히 잔뜩 담겨져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쯤 휴가 가실 때 혹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선정을 했고요. 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이제 많이들 휴가 가실 거예요. 휴가 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을 많이들 버리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게 또 한창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네. 단절되고 또 거리두기도 강화되면서 음.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애완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뭐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거리두기가 좀 풀리고 네. 휴가철이 겹치면서 이 반려동물을 또 버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 또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의 묘라는 소설이 사실은 그 현상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휴가철에 섬뜩하면서 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있는 이 상황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자는 의미로 가져온 소설이기도 합니다. 참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네요. 일단 편혜영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서는 작가님. 작가님으로. 네. 편혜영 작가님은 워낙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피 한 방울 안 나는데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어떤 그런 상상의 나래를 영상화시키는 걸로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시죠. 저 루이스 세커의 구덩이보다 편혜영 작가님의 홀이 훨씬 더 무섭더라고요. 홀도 보면은 너무 재밌게 끔찍하죠. 예. 읽다 보면은. 그렇게 무섭기도 한데 오늘의 얘기는 휴가철에 버려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이야기. 네.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그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을 제주도에 원래 좀 인근에다가 버리면 왜 쫓아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런 멀리 가서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다가 버리고 와서 그게 들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참 독하네요. 네, 이렇게 네. 그냥 주변에 버리면 또 찾아올까봐 그러니까 바다 건너서까지 버리는 일이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참 어두운 면이지만 네. 우리가 꼭 명확하게 살펴보고 또 똑바르게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유기동물이 2021년에만 몇 마리 정도일까요? 글쎄요, 제가 예전에 뭐 어디서 봤을 때 상상 초월하게 몇 7만? 2만 3천 마리. 2만. 그래서 매년 2만 마리에서 많을 때는 뭐 2만 8천, 9천까지 유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유도 참 제각각이에요. 네. 아이들이 좋아해서 키웠는데 이제 아이들이 실증을 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버리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키울 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받은 답변 중에 하나는 나는 버린 게 아니다. 자유를 준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더랑 똑같은 거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나는 버린 게 아니라 그냥 풀어주면서 이 동물에게 자유를 준 거니까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반려동물 이거 버린 그 의견 중에 하나 중에 네. 결혼을 앞두고 시댁이랑 뭐 친정에서 아기를 낳을 건데 왜 반려동물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애완 그 반려묘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은근슬쩍 또 버리고 오는 그런 얘기 타당하지 않은 이런 얘기를 좀 변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토끼의 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어떤 내용일까요? 토끼의 묘는 말 그대로 토끼가 등장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 주인공이 파견 근무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파견 근무를 가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늘 똑같은 일을 하고 뭔가 자료 수집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자료 수집을 할 때 일부러 오류도 한번 내봐요. 네. 늘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류를 냈는데 담당자가 그거를 뭐 체크하거나 지적하지도 않고 늘 담당자는 받으면 늘 똑같은 미소로 수고했다고 하고 자료를 한쪽에 쌓아두고 오류를 내도 잘 모르고 이런 아주 단순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파견 근무를 소개해준 선배한테 물어보면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냥개가 됐다고 생각을 해라. 사냥개? 네, 그냥 뭐 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왜 사냥개가 뭐 집어올 때 그게 뭔지 뭐 분석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일단은 가져오고 너가 할 일은 그냥 이게 뭔지를 생각하기보다 자료를 최대한 수집을 하고 그런 일들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 단순하고 이 별거 아닌 또는 너무 틀에 박힌 이 일상 사이에서 토끼를 줍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진 토끼를 주워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토끼를 주워오면서 토끼를 키우면서 이제 뭔가 좀 일상의 변화를 꿈꾸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토끼는 사실은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실수하기도 하고 또 생각과는 좀 다른 장면들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 사람의 이 평범하지만 좀 섬뜩한 일상에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 게 이 파견 근무를 간 근처 이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섬뜩한 일이 벌어지는데 범인을 잡기도 전에 이 범인이 살인 예고 동영상을 보내게 돼요.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굉장히 섬뜩하죠. 이 네. 범인도 안 잡혔는데 나는 또 누군가를 살인할 거다라는 예고를 했으니 온갖 방송에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인물에게 이 살인 예고 동영상이 더 섬뜩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동영상 뒤에 보이는 그 방 안의 풍경이 내 방과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에 몇 층쯤에 이 살인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약간 원룸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구조가 좀 비슷해.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요. 네. 뭐 담당자도 시큰둥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모습들이고 나와 뭐 친분을 갖고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도 파견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용기 내서 이 얘기를 하지만 역시나 담당자의 반응은 굉장히 시큰둥해요. 근데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남겨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방도 비슷해요. 이런 얘기를 남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방들은 다 똑같이 생겼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영상도 또 이 지역도 지금 하고 있는 근무도 굉장히 더 섬뜩하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자를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후임자에게 똑같이 선배가 했듯이 사냥개가 되라는 얘기를 하고 또 선배는 갑자기 잠수 타고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이후 누군가 찾아왔을 때 선배처럼 문을 안 열고 잠수 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유는 주변에 이제 살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포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점점 선배처럼 적응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선배처럼 뭔가 여기에 맞춰져 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들여져 가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얘기고 뭔가 잔인한 장면은 나오지 않는데 네. 물론 살인 사건은 좀 섬뜩한 장면이긴 하지만 굉장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파견 근무가 끝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짐을 정리할 때 문제 중에 하나는 토끼입니다. 나 지금 그동안 잘 이렇게 따뜻하게 있었던데 묘라고 해야 될까요? 반려 토끼. 네, 반려토끼. 토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데려가야 되죠. 결국에는 주워왔던 풀숲에 다시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사실은 마지막 장면이긴 한데 네. 사실은 당연히 우리 반려동물을 내가 키우기로 했다면 끝까지 놓아주고 책임을 져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이기는 한데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해석하는 여지는 그냥 다양하게 있겠지만 토끼를 놓아주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버려진 동물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 합리화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토끼를 버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견 근무가 종료되었다는 거, 그리고 배설물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네. 물론 그것 때문에 버리는 거는 당연히 나쁜 행동이지만 배설물로 이제 집이 더러워지면서 토끼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더 직접적으로 깨닫고 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걸로는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걸 마지막 장면에 보면서 당연히 처음에는 이 사람을 나빠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는 토끼가 누가 토끼인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혹시 이 주인공이 토끼가 아니었을까? 그 늘 똑같은 철창 안에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있었던 풀숲에서 누군가 나를 데려왔다가, 그리고 재미를 보지 못하고 뭔가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또다시 버려지는 게 마치 이 사람이 파견 근무가 돼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쓰였다가 이제 다 끝나니까 뭔가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나는 선배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조차도 이 사회에 토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려지는 네. 반려 토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반려동물을 버리지만 결국 이 사람도 버림받는 반려동물과 다를 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게 맞는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여름에는 이 소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맞다 틀리다로 문학작품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요게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 모든 독서는 오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0만 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만 개의 해석이 있으니까 이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끼의 묘, 네. 요게 좀 토끼도 묘자를 쓰고 네, 토끼의 무덤 할 때도 묘를 쓰잖아요. 네, 이 맞아요. 제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게 참 묘하죠, 진짜. 묘하네요. 예. 저는 그래서 묘하다의 묘도 생각해요. 묘하다의 묘. 그래서 그럴 수도 그 있겠어요. 묘자 하나에 음. 토끼도 들어가 있고 묘지의 묘도 들어가 있고 묘한 느낌도 들어가 있어서 네. 토끼가 어쨌든 이 지역에는 살인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살인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맞아. 네. 그러니까 토끼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살인자가 있는 동네니까. 그래서 토끼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토끼와 묘는 또 같은 말이면서도 그 사이에 다양한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 반려동물을 잘 모르고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루는 거에 대한 경계로 읽히기도 하고, 또 뭔가 이 작품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묘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토끼의 묘를 듣고 나니까 풀어진 토끼, 이제 어떻게 보면 걔가 반려동물이었는지 내가 반려동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풀어져서 나간 토끼의 묘가 나중에 정보라 작가의 저주 토끼로 돌아오지 않나. 그게 또 같이 읽어보시면 또 연결고리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참 공교로운 일이기는 한데요. 네. 이 소설이 발표된 다음에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토끼섬 사건이 있었어요. 토끼섬 사건이요? 토끼 지옥섬으로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 지역에서 섬에, 그러니까 육지와 연결되지 않는 섬에 토끼를 풀어놓습니다. 이유는 거기에서 이제 카누나 카약 같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토끼를 섬에 풀어놓죠. 그래서 이제 카누나 카약을 타고 그 섬 쪽을 돌면서 토끼도 구경을 하고 오는 코스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요. 유일한 관리는 뗏목을 타고 하루 2번 가서 먹이를 주는 게 네. 이제 유일한 관리예요. 근데 먹이만으로는 토끼를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토끼의 번식력을 너무 몰랐던 거죠. 토끼는 4개월 이후서부터 임신이 가능하고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마리 안 풀어놨는데 그 토끼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늘어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참 많다고 해요. 서울에 있는 한 근린공원에서는 20마리가 100마리가 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토끼들이 또 영역 동물이다 보니까 영역 다툼도 하고 또 질병으로 죽으면은 그저 소각하는 거에 급급한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토끼를 구해야 된다. 또 음. 토끼를 우리가 잘 모르고 키웠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이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토끼의 묘라는 소설이 있은 후에 한 2, 3년 후에 이제 문제됐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끼의 묘는 이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지역 전체가 토끼의 묘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소설이었어요. 그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또 네. 많은 토끼들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수 한 마리씩 버리면은 이게 늘어나는 데에는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반려동물을 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끼가 또 굉장히 사납다고 하죠. 우리가 봤을 때 네. 그렇게 예쁜 그런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얘들이 굉장히 싸납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중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거는 반려견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고양이가 있고요. 음. 최근에 이제 토끼가 좀 각광받는다고 해요. 네.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고 귀여운 느낌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토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혹시 토끼가 먹는 것 중에 네. 고구마, 감자, 상추, 당근, 빵. 이 중에 토끼가 먹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글쎄. 고구마, 감자, 상추, 당근, 빵. 빵. 빵 못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먹어야지. 네, 빵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네.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고구마, 감자, 상추, 당근 이런 건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채식하지 않나요? 그렇죠. 토끼는 이제 초식 동물이니까 네. 다 괜찮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정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안 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토끼랑 당근이랑 연결시켜 놓잖아요. 네, 그래서 의외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토끼가 당근 먹는 모습을 귀여워하셔서 토끼를 키우는 경우가 네,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실제로 토끼가 당근을 그렇게 먹는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조심해서 줘야 되고 가끔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 간식이나 네. 반찬처럼 가끔 먹지 사실은 토끼가 주된 먹이는 건초라고 해요. 건초? 네. 어떻게 구해 건초를? 근데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따로 쇼핑몰에 있기는 아, 하지만 그렇구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는 없죠. 그리고 네. 또 이 건초도 6개월 미만일 때 다르고 또 6개월 넘어섰을 때에 또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상추나 배추는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이고요. 토끼한테는. 그리고 고구마나 이렇게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독소와 가스가 나오게 돼서 토끼한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토끼는 오히려 딸기, 사과 이런 걸 좋아한다고. 비싼 거 먹는 네. 친구들이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네요. 또 토끼를 버리시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 우린 토끼나 토끼에 네. 대해서도 이렇게 모르는데 귀엽다고 예쁘다고 그리고 강아지도 아기 때 많이 키웠다가 생각보다 인간이 크는 속도보다 강아지가 크는 속도가 너무 네, 맞아요. 크게 자라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막 이거 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생명을 거둘 때는 거기에 대한 반하는 책임까지 생각하고 많이 숙지를 하고 네.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토끼는 고양이처럼 그루밍을 하는 동물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고양이는 이거를 몸에 털이 쌓이면 안 되니까 그거를 뱉어내는데 네. 토끼는 그 뱉어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토끼는 하루에 5시간 정도는 뛰어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장이 막혀서 건강이 좀 위험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를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고 기르면은 토끼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알아야 됩니다. 진짜 네. 알아야 되고 진짜 함부로 생명 거두면 안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편혜영 작가의 토끼의 묘를 읽어보면서 여름 휴가철 유난히 많이 벌어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네.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굉장히 토끼를 잘 알려주셨어요. 토끼에 네, 대해서. 저도 이제 토끼를 잘 몰랐다가 음.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찾아서 공부해 보니까 짐작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예민한 동물이고 또 영역 동물이고 또 토끼가 또 수명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된다는 것도 생각보다 오래 사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몰랐던 내용들이어서 만약에 토끼를 키우게 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 책으로 만나는 문학 전석순 작가님과 함께 편혜영 작가의 토끼의 묘 같이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다면요? 저는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진 않지만 최근에 1000만 시대라고 해요.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 그래서 604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집 걸로 한 집은 꼭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성숙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 유기에도 벌금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토끼 보호연대 활동가분이 하신 얘기가 인상적이어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덩치가 작다고 생명의 가치도 낮은 게 아니죠. 이런 말씀하신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생명은 다 소중하니까 우리 덩치에 따라서 또 내 어떤 상황이나 내 취향에 따라서 생명을 다룬다기보다 좀 더 깊은 마음으로 반려동물 생명을 다뤄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강아지 사줘라고 얘기할 때 이거 좀 알려줘야 하는 그 책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도 자기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아이를 해친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울산에서도 맞아요. 있었고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큰 개들은 착용을 네. 해야 하고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내가 벌금 물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전석순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팁들도 많이 들어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으로 만나는 문학 전석순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8월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알려드렸었던 책 속 한 구절 퀴즈는 박노해 작가의 너의 하늘을 보아 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박노해 작가가 내 작은 방이라고 하는 그 사진전을 열고 계시거든요. 9월 18일까지라고 하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은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작은 방.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작은 방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내 작은 방은 내가 창조하는 하나의 세계. 여기가 나의 시작, 나의 출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 가서 재밌게 보시고요. 8월 한 달 또 풍성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9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